최근에 우유 소비 패턴 보면 조금 재밌는 거 아세요? 요즘에 저출산이라 가지고 되게 우유 많이 안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최근 통계 보면 오히려 우유 소비량이 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 우유 소비 총량을 한번 볼게요.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1년이랑 22년 조금 높았던 걸 제외하면 계속 상승하는 추세고요. 23년도에 우리나라 안에서 그 국민들이 4,300만 톤을 먹었대요. 1인당 84kg 정도를 먹네요, 1년에. 근데 10년 전에는 71kg 정도를 먹었대요. 10% 이상 늘어난 거예요. 아니, 저는 흰우유도 먹지 않는데 누가 도대체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흰우유 자체 소비량만 보면은 97년 이후로 계속 내리막인 건 맞대요. 왜냐면 애들도 줄어들었고 예전엔 반 강제였잖아요. 그 우유 급식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 그런 것도 뭐 강제는 아닌가 봐요. 근데 1인당 우유 소비량은 늘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유를 활용한 유제품 소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오늘은 저출산 추세 속에서 오히려 매출을 늘리고 있는 그 라이벌 회사인 메일유업이랑 남양유업 이렇게 두 개를 분석해 볼 건데요. 23년 기준으로 매출이 메일유업이 1조 7,800억, 남양유업은 9,900억. 두 회사 모두 전년 대비 매출액이랑 뭐 영업이익이 다 개선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유제품 수요가 늘었다는 거는 어떤 이유죠? 그러니까 유업 회사들이 유제품 수요를 늘린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요. 오늘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신시장을 개척한 건데 단백질 음료 시장이 대표적입니다. 아, 요새 많아졌죠. 셀렉스라고 아실 거예요. 저 좋아합니다. 그리고 테이크핏. 셀렉스는 메일유업, 테이크핏은 남양유업인데 일단 셀렉스 먼저 설명을 드리면 분유 만드는 건 최고인 회사들이잖아요. 두 회사 모두. 이 분유 만들던 기술을 그냥 단백질 음료 기술에다 접목을 시킨 거예요.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청 단백질이잖아요. 우유에서 분리해내는 거니까. 메일유업 셀렉스는 이제 18년도, 17년도 그때쯤에 런칭을 했고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뭐 다들 한 번쯤 먹어봤을 거예요. 드셔보셨나요? 저 좋아합니다, 이거. 운동하는 분들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장인어른 때 갔는데 또 이제 그때쯤 되면 근육이 줄어드니까 그분들을 위한 셀렉스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셀렉스가 18년에 런칭되고 나서 5년 동안 이제 누적 매출이 3천억 원을 넘어간대요. 그거 생각보다 많이 드시나 봐요. 메일유업으로 놓고 보면 사실 기존에 없었던 제품군인데 새롭게 이제 과실을 따먹고 있는 거죠. 남양유업이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간 테이크핏이 이제 22년도에 들어갔는데 되게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꽤나 유명해요. 편의점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24년도 1분기 기준으로 편의점에서는 이게 1등 했답니다. 이게 1등이구나. 그러니까 신시장인 거죠. 새로운 상품들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만 제품 판매한다는 뭐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 깨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 때는 분유 먹고요. 커 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단백질 먹으면서 80, 90까지. 그 다음은 이제 프리미엄화입니다. 분유 놓고 보시면 요즘 애들이 잘 안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애 키우는 집들이 육아에 뭐 돈 쓰는 규모를 줄였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삼둥이 키우잖아요. 요즘은 모든 육아 시장의 기조가 프리미엄화입니다. 제가 삼둥이 아빠라서 그래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애국자십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분유들을 보면 이거 안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막 성분들이 다 좋아. 우리 애만 이거를 좀 안 먹이기가 그런 거예요. 좋은 거 먹이고 싶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애들한테만 안 그럴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안 살 수가 없어요. 모델로 나온 애기도 이걸 먹어서 그런지 너무 이뻐. 그치. 뭔가 느낌이 이걸 먹어서 이렇게 이쁜가? 너무 좋아 보여.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득 수준도 사람들이 높아졌고요. 애들 수는 줄었으니까 그래서 자연히 프리미엄 분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고요. 이 프리미엄 분유가 뭐냐면 뭐 유산균 같은 특수 성분도 되게 많이 넣고 모유랑 이제 비슷한 성분 들어갔다고 이제 광고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프리미엄화를 시켰고 이게 비단 프리미엄화가 분유에만 국한된 거는 아니에요. 우유로 놓고 보면은 상하 목장, 뭐 맛있는 우유,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렇죠. 좀 특별하고 좀 더 비싼 우유가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또 그리고 발효유가 되게 많아졌는데 요거트 같은 것들. 근데 요즘 그릭 요거트 많아진 거 아세요? 저는 잘 안 먹어서 그런데 그런 게 많아졌어요. 그런 게 되게 많아졌어요. 아이들도 그걸 되게 많이 먹이고요.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요거트는 뭐 요플레, 마시는 건 불가리스 뭐 그 정도밖에 없었죠. 요플레가 한계점이었죠. 그 정도가 사실 이제 프리미엄이었는데 요즘은 사실 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상품의 개수가 많아졌죠. 이 단백질 음료랑 이거 프리미엄 유제품 돈 진짜 많이 벌겠네요. 진짜 엄청 벌고 있어요. 그래서 메일유업이 매출이 뭐 1조 8천억 원,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5천억 원. 그 매출 총이익률이 한 30%에 육박을 하고요. 남양유업도 매출 한 1조 정도 하고 매출 총이익이 1,900억. 매출 총이익률로는 한 20% 정도가 되고요. 근데 두 회사가 매출 총이익률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요. 메일유업이 30%, 뭐 남양이 20%, 뭐 그 정도이니까요. 남양유업은 심지어 영업 손실을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영업 손실이 나고 있어요. 반면에 메일유업은 좀 비교적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고 있고요. 좀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매출 자체
자체에서 판가름 난 걸로 봐야 돼요. 메일유업 사업 보고서예요. 원재료 값은 계속 올라요. 제일 중요한 원재료가 사실 원유, 우유잖아요. 원유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매출이 견인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겠네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메일유업은 원가 증가율을 상회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예요. 커피, 뭐 가공유, 발효유 같은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고마진 제품인 상하 브랜드, 곡물 음료, 뭐 신제품인 셀렉스 같은 것도 이익률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근데 남양은 원가 증가분도 커버를 못해요. 최근에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마이너스거나 뭐 1%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원가 증가율은 매출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어요. 원가 증가율이. 그러니까 주요 제품 시장에서 이익을 낼 만큼 매출 확대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뭐 특이사항 사항 같은 건 있나요? 여기? 재고 회전율 지표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재고 회전율이 뭐냐면 그 매출 원가를 평균 재고로 나눈 건데요. 그러니까 재고가 얼마나 매출에 빨리빨리 수입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식당의 테이블 회전율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회전율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두 기업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메일유업 재고 회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요. 세부적인 재고 정책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메일이랑 남양은 사실 거의 똑같은 제품군을 취급하는 회사거든요. 또 유제품 특성상 아주 긴 시간 보관하는 거에도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메일유업의 매출 흐름이 남양에 비해 훨씬 좋다는 또 다른 반증이 됩니다. 아, 유통기한 이야기하시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편의점에 입고된 유제품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걸 유업회사가 이게 그냥 가져가나요? 일단은 거래 조건 두 개를 보셔야 돼요. 거래 조건에 시판이랑 직거래가 있어요. 직거래는 그냥 공장 직배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아무래도 인터넷 같은 게 발달했으니까 바로 가기도 하겠죠. 시판은 대리점 통해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 세부 계약 조건이 어떤지는 뭐 당연히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뭐 그건 안 돼 있는데 직거래야 당연히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뭐 유통기한 지났다고 반품은 안 받아주겠죠. 문제는 대리점이에요. 결론적으로 대리점도 유통기한 넘긴 제품을 뭐 유제품 회사한테 이렇게 넘기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진 않군요. 2013년에 그 남양유업에서 그 대리점 갑질 사태가 났잖아요. 그때 기사들을 수집을 해보면 사건 일지가 이래요.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을 며칠 남기지 않은 상품을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도 제조상 뭐 불량품을 제외하고는 반품을 받아주진 않았대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걸 주문도 안 했는데 밀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반품을 안 받아준 게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문도 안 한 거를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한테 보냈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아, 일방적으로 할당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반출을 해보면 일단 대리점이 주문해서 받아온 제품은 일단 판매가 완료된 겁니다. 유통기한 넘었다고 받아주지는 않아요. 약간 강제로 떠넘겼던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때는. 이렇게 그러면 유통기한이 좀 짧으면 수출하기는 꽤 어렵겠어요? 맞아요. 근데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우유는 상합니다. 여름에 잠깐만 뭐 밖에다 내놔도 금방 상해 있어요. 요구르트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제품은 대부분 콜드체인 내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멸균 우유 같은 뭐 특이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전체 제품군에 비해서는 좀 작은 비중이고요. 제품 하나하나가 또 고가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뭐 수출한다고 생각했을 때 비행기를 태우기도 좀 애매해요. 그럼 배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또 콜드체인이라고 했잖아요. 콜드체인 안에 있는 배에다 실어서 가야 되고 그럼 도착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출해서 현재 도착하면 일단 신선도는 그래도 또 좀 떨어졌을 수밖에 없을 건데 콜드체인 써서 배 태워서 왔으니까 운송비는 또 올랐으니까 가격 경쟁력은 또 없어. 그러니까 사실 수출에 적합한 품목은 아닌 거죠. 물론 유통기한을 덜 타는 가공식품들도 있어요. 치즈나 버터 같은 것들 그런 거 뭐 보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한국의 낙농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해외에 나가면 그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괴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제품 회사들은 뭐 수출을 확대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뭐 대표적인 내수 산업으로 보는 게 적당합니다. 그럼 이게 수출도 어려운 내수 산업인데 이렇게 매출을 잘 내고 있다는 거는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통해서 소비를 좀 효과적으로 늘렸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간 쌓아온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 다양화를 이제 성공적으로 이뤄낸 거예요. 특히 이제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그 제품군들을 보면 거의 뭐 종합식품 회사에 가깝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출 비중 하나 찾아왔는데 보시면 유가공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유랑 뭐 분유, 발효유 다 들어간 거예요. 커피랑 주스, 곡물 음료, 기타 식품의 뭐 매출 비중 다 하면은 40% 정도가 되거든요. 상당히 기타 식품이 많은 거죠. 남양도 비슷해요. 우유랑 분유 매출 비중이 한 70% 되고요. 나머지 기타 식품들 뭐 17차 뭐 그런 걸 이제 대표 상품으로 공시를 하고 있으신데 그게 30%. 그러니까 이것도 낮은 비중은 아니에요. 매출에서 분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네요. 한 20% 되나요, 이게? 그쵸. 분유는 사실 남양유업의 모태입니다. 최근에는 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예전보다 많이 줄기는 했어요. 이게 줄어든 게 이 정도예요. 남양유업이 1967년도에 국내에 이제 분유를 최초로 판매하기 시작한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유 산업보다 분유를 먼저 시작한 거고 분유로 일궈낸 회사인 거거든요. 사실 뭐 이 분야에서 어깨 탑이죠. 분유에서는 완전 근본이네요, 여기가. 근본이죠.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전후 시대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낙농 불모지였어요. 그때는 분유가 없어가지고 금유라고 불렸대요. 다 해외에서만 사와야 되고 금이야 금. 서민들은 뭐 어떻게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이었대요. 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분유 없이 애를 키운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뭐 모유 수유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엄마들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남양유업이 딱 등장을 한 겁니다. 수입산 분유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우리가 판매하겠다. 진토불이다. 신토불이다. 그래서 국내 최초의 분유, 남양 분유를 탄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우량아 선발대회를 이제 후원해가지고 개최를 했대요. 이런 브랜드 마케팅으로 이제 인지도와 점유율을 늘려갔고 79년에는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65%, 뭐 거의 셋 중에 둘이 남양 분유 먹고 자란 거예요. 분유로 시작한 남양유업은 나중에 이제 우유 사업으로 확장하고 뭐 이제 77년도엔 남양 요구르트를 출시하면서 이제 발효우유 사업으로 넘어갔고 또 이후에 뭐 치즈 사업까지 점점 시장을 확대하면서 이제 종합 유제품 회사로 승승장구를 했어요. 메일유업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남양유업이랑 비슷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요. 77년도에 뭐 국내 최초의 컵커피 뭐 이제 그런 것도 만들어냈고 또 92년도엔 국내 최초의 뭐 냉장 주스 썬업 뭐 이제 그런 거를 썬업이 여기군요. 종합식품 회사로의 꿈이 아마 여기부터 좀 꿈틀꿈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두 회사가 한 2010년 전후 해가지고 둘 다 매출 1조 원 클럽에 가입을 해요. 2009년에 이제 남양이 이제 매출 1조 원을 최초로 돌파를 하고요. 2012년에 메일유업이 1조 원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한 3년 뒤에. 근데 눈치채셨겠지만 메일유업은 이때까지 남양유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최근 성적은 정반대거든요. 한 1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10년 전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리점 사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시에 남양유업은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 특히 이제 유통기한이 뭐 거의 임박했거나 뭐 이제 회전율이 안 좋은 제품들을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했어요. 강매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법원이 결국 남양유업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뭐 종결이 되기는 했죠. 당시 과징금이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했는데 맞나요? 처음에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은 124억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남양유업이 소송을 거듭해서 마지막에 법원에서는 5억 원으로 판결이 나면서 끝이 났어요. 너무 많이 줄었는데? 그때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이제 협박이랑 폭언 심하게 했었고 그 녹취록을 공개한 걸 들어보면 사실 좀 과징금 124억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좀 과해요. 완전 갑질을 제대로 그냥. 갑질의 협박의 폭언이에요. 이제 조금 심각했거든요. 근데 이럴 때 또 한국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무시무시한 불매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창업주 시절부터 쌓았던 명성이 그때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하고요.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파로 남양유업은 수십 년 만에 최초로 적자를 맞이하게 돼요. 매출액은 2013년 대비 2014년을 비교하면 한 800억가량이 증발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메일유업에게 이게 왕자를 최초로 내어주게 되죠. 당시에 유업회사 중에 남양유업이 시가총액이 제일 컸어요. 시총으로 그때 비교를 하면은 남양이 뭐 한 8천억대, 메일이 한 6천억대 정도 됐으니까 사실 좀 차이가 났었는데 이것도 불매운동 벌어진 시점부터 좀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구도가 지금까지 잘 바뀌질 않아요. 그렇게까지 불매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는 건 제가 흔치 않은데 맞죠? 근데 사실 한 번은 버틸만 했어요. 불매운동도 시간 갈수록 좀 잦아들고 있었고요. 근데 매출액 추이 보면은 14년 이후에 또 회복하려는 추세인데 그 15년에 이제 사건 하나가 더 터집니다. 또 터져요. 그 외손녀 황하나 씨. 그 이름 들어봤다. 맞다. 황하나 씨가 마약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당시에 사실 황하나 씨는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설수가 좀 있었고요. 이후에도 사실 다양하게 사건이 좀 많아요. 기업 이미지를 계속 깎아먹고 영업에도 되게 영향을 끼친 그 사례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언급하긴 좀 많아요. 어쨌든 오너 일가는 외손녀는 경영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긋기는 했는데 이게 사그러들던 불시에 다시 한번 이제 부채질을 한 꼴이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 안 하죠. 불매운동은 다시 지속하게 됩니다. 외손녀로 발생한 오너 리스크가 이제 남양유업 주가도 떨어뜨리고 매출도 뭐 다시 뭐 떨어뜨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21년에 이제 방점을 찍는 사건이 하나 또 생기죠. 이 사건으로 결론적으로 오너 일가가 해임되기까지 하거든요. 끊이질 않네요. 이번엔 뭐 이거 이물질이라도 뭐 나왔나요? 불가리스 사태입니다. 이거 뭐냐면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편의점 막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가리스가 다 품절이 되고요. 남양유업 주가가 순간적으로 28%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 정도는 그때는 그럴만해요 진짜. 근데 사람들이 슬슬 웅성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효과가 있는 거 맞아? 유산균 음료 아니야? 사실 뭐 불가리스가 코로나 감염률 낮춰준다는 게 조금 안 믿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먹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었군요. 밑줄의 본전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질병관리청에서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거 효과 없는데? 그러면서 또 한 번 소비자에게 이제 문매를 맞기 시작을 합니다. 우유를 팔렸더니 약을 팔아? 코로나 갖고 장사를 해? 누가 하자고 했고 누가 최종 승인을 했을까 좀 궁금하기는 해요. 누가 봐도 뻔히 걸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게 이게 이미 회사 이미지도 나락에 가고 있는데 이 무모한 일을 왜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좀 신박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사 보면서 대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너무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뭐 저를 포함한 소비자들은 장 건강 정도로 챙길 수 있었고요. 문제는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다. 남양 입장에서는 부랴부랴 이제
재판부를 꺼야 되니까 당시에 마케팅 총괄하던 오너 3세를 해임을 하고요. 결국에는 대표이사까지도 사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대중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고 이후에도 남양유업은 힘든 일을 겪고 있죠. 결국 이제 회계사님의 장 건강만 챙긴 해프닝이었네요. 그럼 이제 메일유업은 상황이 좀 어땠나요, 이럴 때? 메일유업도 논란 같은 게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11년에 분유에서 세균이 검출됐다고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대검 과정을 통해서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반박을 하면서도 그 메일유업 대표가 직접 동영상에 출연해서 뭐 이제 고객님들께 드리는 편지라고 이제 해가지고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메일유업이 이런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대중들이 좀 받아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대응도 꽤 잘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적자 나는 특수분유 같은 것도 계속 만들거든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아, 이게 특수분유라면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분유 뭐 이런 거. 맞아요. 이건 좀 유명한 사례인데 선천성 대사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희귀 질환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한 400명 정도 이 병을 앓는 친구들이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뭐 필수 영양소를 분해할 수가 없는 몸이랍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특수한 분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조 공정을 1년에 2번 멈춘답니다. 멈추는 그 시간 동안 그 일반 분유를 만들면 8만 캔 정도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근데 멈추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적자를 감내하면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선대 회장의 강력한 의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 김보경 선대 회장님인데 단 한 명의 아이도 뭐 이제 건강한 삶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종종 밝히셨대요. 멋지죠. 기업인으로서 이윤 창출도 중요한데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마음가짐도 있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 논란과 이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두 회사는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것 때문이었는지 이젠 좀 라이벌이라기에는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매출 규모에서도 좀 체급 차이가 나고요. 영업이익률에서도 이제 좀 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세부적인 좀 영업 실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먼저 에비타를 한번 볼게요. 에비타가 이제 정확히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개념입니다. 삼각전 영업이익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왜 감가상각비를 더하지? 뭐 다른 비용도 아니고 왜 감가상각비지라고 하시는데 대표적인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돈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회계상의 비용인 거니까. 그럼 에비타가 뭘 의미하냐? 이건 기업이 사업에서 얼만큼 현금을 창출하고 있느냐를 의미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회사들은 정책들이 달라요. 이자 비용도 다르고 세금 정책도 다르고 감가상각 방법도 회사들별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에비타는 여기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으로 회사들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크다 작다보다도 에비타의 이제 안정성 또 지속성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한 1,100억에서 1,200억 정도의 그 에비타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고 있어요. 기업이 꾸준히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건 그 시장에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은 계속 바뀌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텐데 꾸준하게 이렇게 에비타를 냈다는 건 위기 관리 능력도 있다는 점으로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에서 얼만큼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인지 여부는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얘네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금융시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가 되고요. 이 회사를 사면 얼마의 캐시를 벌어들일까? 인수합병에서 이제 기업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키값까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평가하는 사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중시되는 정보고요. 인수합병가액을 그 에비타로 나누는 걸 우리가 EV 에비타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멀티플이라고 해요. 멀티플 가지고 이제 동종업계 회사 기준으로 이게 비싼지 싼지 싸면 이게 왜 싼지 이런 걸 비교하는 척도가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고 안정적일수록 매력적인 에비타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그 에비타를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중시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재밌는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마켓컬리가 최근에 상장하려고 하는 거 아세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계속 적자였대요. 23년 12월에 마켓컬리가 최초로 12월에 월간 에비타가 흑자가 났어요. 그랬더니 컬리가 월간 에비타가 흑자가 났다고 대서특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막 유수의 언론 기사에서 월간 에비타가 흑자가 났다고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월간인데 드디어 우리가 생각했던 기업 가치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거죠. 되게 특이한 사례거든요. 이만큼 인수합병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이라든가 금융 시장에서 에비타는 기업 평가에 중요한 척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례 들으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두 회사에 대한 에비타를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메일유업은 최근 5개년 동안 1,100억에서 1,200억가량 에비타를 내고 있어요. 20년도에 실적이 좀 주춤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1,000억까지는 돼요. 메일유업이라고 근데 사실 왜 부침이 없었겠어요? 원재료 값은 오르지, 뭐 애들은 안 태어나지, 해외 유제품도 뭐 슬슬 야금야금 또 수입이 되지.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좋지만은 않았는데 그런데도 나름 안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남양은 되려 선대에서 벌어놓은 걸 까먹고 있는 회사죠. 최근 4개년도 에비타가 수백억 원 규모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란 얘기예요. 이게 자본 항목을 보면 기가 막힌 게 이익잉여금이 2019년도에 한 9천억 원대였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난 23년도 말에 6천억 원대로 내려앉았어요. 배당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하지도 않았거든요. 이거 그냥 장사하다 까먹은 겁니다. 사실 두 회사가 판매한 상품군들이 유사하잖아요. 근데 세부적인 실적으로 가보면 차이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고, 라이벌 회사라고 하기에는 좀 내실에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네요. 이게 숫자만 놓고 보면 메일 유업 쪽은 늘 잘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메일 유업이 다 잘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메일 유업도 낙관할 수 있는 처지가 절대 아니에요.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 치명적이죠. 우유를 많이 먹을 만한 연령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건데, 내수가 90% 이상인 회사잖아요. 국내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거니까 메일 유업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출을 쉽게 타진할 수 있는 회사도 아니에요. 유제품 자체의 한계도 있고, 세계에는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들도 다수 포진해 있고요. 그런데 실적은 그래도 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 유업은 그 상황에서도 실적을 내요. 22년도에 좀 부침이 있긴 했지만 또 23년도에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적자의 늪에서 허덕대는 남양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결국 이게 배당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배당 성향을 좀 볼게요. 배당 성향이 뭐냐면은 배당액을 이제 당기 순이익으로 나누는 개념인데요. 발생한 이익을 어느 정도 주주에게 환원을 하느냐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전 사실 메일 유업의 의도가 되게 훌륭하다고 보여져요. 5개년자를 제가 가져왔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배당을 계속 실행하려는 의지가 보여져요. 부채 비율도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에서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어요. 남양보다 메일이 5배가량 높아요. 23년도 기준으로 남양 유업 부채 비율은 16.5%, 또 메일 유업은 80%. 둘 사이 차이가 좀 상당하죠. 남양 유업은 차입금 같은 타인 자본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 선대에서 많이 벌어온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메일 유업 재무제표를 보시면 사채랑 장기 차입금이 2천억 원을 상회한 수준이거든요. 전체 부채 규모가 4,300억 정도 되니까 총 부채 절반 정도가 이제 금융기관 차입금인 거예요. 근데 이게 빚은 없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사실 회계랑 재무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메일 유업이 오히려 나은 점도 있습니다. 자금 조달 시장에서 메일 유업은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언어로 메일 유업은 읽어주는 회사인 겁니다.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보시면 22년도에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3년에 갚아야 되는 건데 23년도에 연장 못 또는 뭐 재발행, 신규 발행을 성공한 걸로 보이죠. 금융시장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환경에서도 메일 유업은 회사채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건 회사의 수익성, 또 안정성, 뭐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걸 확인을 해준 거고, 뭐 일종의 증명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남양 유업보다 메일 유업이 부채 비율이 높은 게 꼭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사실 맥락이 되게 중요해요. 이 메일 유업의 부채는 금융시장에서 이 회사의 수익성, 안정성, 신용성을 보장해준다는 증명서 같은 겁니다. 따라서 향후에 뭔가 동일하게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에 닥친다면 당연히 남양보다 메일 유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이거 들어보면은 스토리랑 우여곡절들이 좀 있는데 두 회사가 이제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될까요? 열린 결말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요. 지금 분석으로만 놓고 보면 거의 뭐 메일 유업의 압승이거든요. 예, 그렇게 들리거든요, 진짜. 오늘은 좀 결말을 열어둬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그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편의점 유제품 칸을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뭐가 메일이고 뭐가 남양인지 사실 상표 가리면 모르겠더라고요. 하나가 프렌치 카페고 하나가 바리스타거든요. 이거 어디 게 어디 건지 아세요? 저는 사실 전혀 모르겠는데. 찾아봐야겠더라고요. 그 정답은 프렌치 카페는 남양이고요. 바리스타 룰스는 메일이에요.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봐서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일 유업이 1등인 건 맞는데요. 엄청난 가격 결정권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품질이나 상표가 구분도 잘 안 돼요. 콜라 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콜라는 사실 잠수함을 주고라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였는데, 근데 사실 두 회사 제품은 회사명 가리고 보면 이게 누구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메일 유업이 현재 우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는 팩터가 돼요. 메일 유업이 물론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잘해왔고 경영 실적도 꾸준하게 내왔죠. 근데 사실 놓고 보면은 남양 유업의 좀 반사이익을 본 것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이제 남양 유업이 미끄러져가지고 그 이득을 봤다. 되게 악수를 되게 많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메일 유업은 계속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순간의 실수로 왕자를 내어줘야 한다는 걸 이제 소시적 왕자에 있었던 남양이 보여줬잖아요. 또 남양의 오너가 이제 한행코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사모 투자 전문 회사인 한행코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전문 경영 체제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간에 이제 놓였던 악수들을 다 청산하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양도 뭐 절치부심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메일 유업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보니까 이제 두 회사 모두 건실하게 저희의 장 건강을 좀 책임져 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제보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미난 기업과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